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모성일까요? 아니면 내 자식 하나를 살리기 위해 남의 자식, 아니 자신이 버린 또 다른 핏줄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도 모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말, 너무나 당연한 진리 같지만 만약 그 돈이 1억도 10억도 아닌 무려 100억이라면 어떨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33화, 34화는 바로 이 잔혹하고도 서글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시작됩니다. 이번 화는 그야말로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폭풍 같은 전개를 보여주었는데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감시당하고 돈 때문에 혈육을 배신하고 자존심을 짓밟히면서도 끝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묻는 인물들의 처절한 사투가 그려졌습니다. 이야기는 박영나의 작업실에서 시작됩니다. 우아하고 조신하게 엄마 고성희의 인형처럼 살아왔던 영나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발각됩니다. 엄마의 차에 위치 추적기가 달았던 겁니다. 감히 내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고성희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당했죠. 엄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당황한 고성희는 그건 내가 엇나가지 않고 너를 누구나 탐내는 신부감으로 만들기 위한 관리 보호 차원에서 한 거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통제. 고성희에게 딸 영나는 그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자 잘 관리된 상품에 불과했던 걸까요? 성희는 둘이 붙어 앉아 멜로 찍어 내가 널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관리했는데 그래서 내 몸값이 1등급이 된 거야. 엄마의 입에서 나온 몸값 1등급이라는 단어는 영나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성희는 당장 이지환을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영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환을 지키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엄마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녀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고성희의 가장 큰 약점, 숨겨진 아들 한우진이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해서 지환 오빠 해고시키겠다? 그래, 그럼 나도 우진 오빠가 이식 숨긴 거 아빠한테 말하겠어. 순간 성희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남편 박진석 회장은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재혼한 아내가 숨겨진 아들의 존재를 그것 또한 이식 수술을 위해 딸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화려한 집안에서 성희가 설 자리는 단번에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영나의 반격은 매서웠습니다. 아빠가 아셔서 난리 나면 피해볼 사람은 엄마지 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천하의 고성희도 딸의 협박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놀아봐. 대신 우진이 잃은 입 다물어. 성희는 이를 갈며 물러섰지만 그 눈빛은 더욱 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지환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엄마와 거래를 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에 씁쓸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지환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우진 오빠 일로 협상할 생각을 했어? 영나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오빠가 해고당하게 둘 순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불쑥 그런 말이 나왔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서로를 지켜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희는 남편 박진석에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여보, 영나는 계속 그림 그릴 생각 없대요. 너무 힘들어서 취미 삼아 하고 싶대요. 영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환과 영나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작업실을 없애버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영나에게 갤러리 운영을 권유합니다.
영란은 기가 막혔지만 지완의 해고를 막기 위해 묵묵히 엄마의 거짓말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작업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짐 먼저 빨리 뺄게요. 영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식탁 아래 꽉 쥔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돈 때문에 벌어진 기막힌 사단이 났습니다. 지은호의 철없는 남동생 지강호가 사고를 친 것입니다. 은호의 간을 노리고 접근한 생모 고성이가 강호에게 건넨 돈 5억 원. 강호는 그 돈의 무게도 의미도 모른 채 덜컥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사고 쳤어. 어차피 수술해 줄 거 알고 나 은호 친엄마가 돈 줘서 받았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 정순이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미쳤어. 내 누나간 뺏으러 온 사람 돈을 받아? 이 등신아. 순이는 강호의 등짝을 후려치며 오열합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왔던 순이에게 딸의 장기를 흥정하는 듯한 그 더러운 돈은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은호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순이의 당부에도 강호의 철없음은 보는 이들의 답답함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정순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그 돈 가방을 들고 고성이를 찾아갑니다. 성희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순이. 성희는 순이를 보자마자 비아냥거립니다. 가지가지한다, 정말. 가지가지는 내가 했지? 순이는 대답 대신 가방을 열어 성희의 머리 위에 돈다발을 쏟아부어 버립니다. 허공에 흩날리는 5만 원권 지폐들. 그것은 딸을 지키려는 엄마의 분노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돈이 적대? 성희는 여전히 돈 타령만 합니다. 내 딸 몸을 훔쳐가면서 10억? 은호 수술 안 해. 순이의 단호한 외침에 성희는 당황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키워준 거 고마워서 돈 주려고 했었대요. 은호 건강 상태 아주 좋아요. 성희는 끝까지 은호를 물건 취급하며 설득하려 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엄마랑 같은 방 쓰는 딸로 살게 해요? 순이는 차갑게 일갈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강호 건드리고 가게 주변에 나타나면 나 이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할 거야. 어려서 딸 버린 년이 다 키워놨더니 내 딸간 도둑질하러 왔다고. 같은 엄마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경멸을 쏟아내고 돌아서는 순이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은호를 탓하며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영나와 지완은 새로운 작업실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작업실에서 쫓겨나 좁고 허름한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계약금이 고려? 응, 보통 작가들한테는 고려라고 해. 웹툰 연재 계약금 300만 원. 재벌가 딸 영나에게는 껌값보다 못한 돈일지 모르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시작하는 첫 독립이기에 그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곰팡이가 슬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옥탑방. 이게 좋다. 이런 데서 사람들이 사는구나. 영나의 해맑은 말에 지완은 짠하면서도 든든한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이 벽에 페인트 칠 싹 해서 새 집처럼 만들어줄게. 우리 작가님 작품에만 매진할 수 있게 이 매니저님이 다 세팅해줄게. 화려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두 사람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쉼표처럼 흐뭇한 장면도 스쳐 지나갑니다. 지역의 할머니 조옥래 여사가 시니어 모델로 데뷔하게 된 것입니다. 저를, 그러니까 지한테 정식으로 모델을 하라는 깁니까?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로만 살아왔던 옥래에게 찾아온 뒤늦은 봄날.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몰래 워킹 연습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화려한 날들이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가족들 몰래 대리운전을 시작한 아버지 이상철.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늦은 밤 취객의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상철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아, 대리 아저씨. 아니, 내비 안 켰네? 우리 동네 아니야? 술에 취한 젊은 손님은 반말을 찍찍 내뱉으며 상철을 하대합니다. 아니, 내 덕분에 집까지 공짜로 왔는데 차비 삼아 5천 원을 못 깎아줘? 겨우 2만 원. 남짓한 대리비를 가지고 5천 원을 깎나며 행패를 부리는 손님. 상철은 굴욕적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 예. 농담이셨으면 5천 원 더 주세요. 비굴하게 웃어넘기려는 상철에게 손님은 돈을 바닥에 던지며 모욕을 줍니다. 에이씨, 받아라, 옛다.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그 모습을 아들 지혁이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낯선 취객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는 모습을 본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철은 돈을 줍고 떠나고 그 후 지혁은 참지 못하고 취객에게 실수인 척 어깨로 밀쳤습니다. 합의금 5천 원을 취객에게 똑같이 바닥에 내던지며 통쾌한 복수를 했습니다. 경찰서까지 갈 뻔한 소동이 마무리되고 상철과 지혁은 편의점 앞에서 씁쓸한 술잔을 기울입니다. 나도 병우 자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 이런 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술 마시면 사고나. 안 돼. 딱 한 병씩만 마시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구멍난 러닝 셔츠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아들 지역. 가진 건 없어도 서로를 위하는 이 부자의 모습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고성이에 비틀린 모성애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가장 숨막히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은호는 건물 리모델링 의뢰를 받고 나간 자리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합니다.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밖에서 문 잠갔어. 넌 못 나가. 성인은 은호를 카페에 가둬두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건물 등기권리증과 거액의 수표였습니다. 이 건물 금매로 팔아도 100억이란다. 증여세 낼 돈 없을 테니까 그 돈까지 내가 줄게. 72억 5천만 원. 100억?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성인은 마치 선심 쓰듯 말합니다. 지금 나보고 간을 팔라는 건가요? 은호의 떨리는 질문에 성인은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줘도 되는 걸 내가 안 준다잖아. 그러니 사기라도 해야지. 너 양엄마 끔찍하게 생각하던데 언제까지 월세집 전셋집 살게 할래? 넌 내 아들 살리고 난 너희 집 팔자 피게 해주자고. 됐니? 은호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인간이야? 인간 맞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몰라. 은호의 절규에도 성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인간한테 본 모습이라는 게 있어? 아, 너는 내 처음 모습을 착하다고 생각했구나. 인간은 연체동물 같은 거야. 지금 너를 봐. 내 혈육인 오빠 죽이려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화만 내잖아. 그게 사악함이야. 자신의 탐욕을 인간의 본성이라 합리화하는 성의의 궤변. 은호는 치를 떨며
100억짜리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 자존심 이렇게 안 비싸요. 내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누가 어떤 소년이 죽어간다면서 물어보면 아예 안 받을 수도 있겠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안 주는 걸로 보여요? 아니야. 당신 망하는 걸 보자는 거지. 당신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면 100억 건물쯤은 포기해야지. 은호의 반격은 통쾌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성희의 오만함에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나는요,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거든요. 당신은 혼자서 자식들도 키울 자신 없어서 부자 남자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에요. 우리 엄마 내가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은호는 당당하게 나옵니다. 성희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너 진짜 못됐구나. 내 오빠 죽으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너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성희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통하지 않자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아들 한우진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우진은 엄마가 동생 은호에게 간 이식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마에게 따져 묻습니다. 엄마, 유라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용서 빌면 되잖아요. 엄마가 약속 안 해주면 저 진짜 간 이식 안 받아요. 하지만 성희는 오히려 아들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안 그래도 걔가 간 이식 안 해준다고 했어. 내가 말하는 그런 뻔뻔한 엄마라서 그래서 절대 안 해준단다. 엄마 때문에 동생이 수술을 거부한다는 말에 우진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성희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그래, 이 방법이 있었구나. 우진이 내가 직접 사정하는 거. 그날 밤 퇴근하는 은호의 집 앞.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은호의 앞에 불쑥 나타난 한 사람, 바로 한우진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우진을 보고 은호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나 너무 깜짝 등장했지? 우진은 애써 밝은 표정으로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그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며 공항 화장실에 두고 온 것 같다는 핑계, 그리고 여행 가방 하나 없이 빈손으로 나타난 그의 차림새는 누가 봐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은호는 그런 우진의 속사정은 꿈에도 모른 채 우리 집 가서 얘기 더 나누자며 그를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기 잠깐만 앉았다 갈까? 그는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은호의 가족들이 있는 그 평범하고 행복한 풍경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걸까요? 두 사람은 추운 겨울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호는 우진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사업하신다고 했었지? 무슨 사업이었더라? 우진이 조그만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고 답하자 은호는 다시 묻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셨었다고 했잖아. 우진은 황당해하며 무슨 헛소리냐고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우진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과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보육원에 버려져야 했던 은호가 자신과는 다르게 따뜻한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는지를 이 마지막 순간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우진은 발인이 내일 아침이라며 시골 간 김에 좀 쉬다 오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처 숲의 오두막 같은 곳에서 쉬려고. 은호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핸드폰을 꼭 사라고 당부하자 우진은 그러겠다고 약속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우진.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그는 다시 은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은호야,
너는 일단 너 아니면 죽겠다 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진짜 너 없으면 죽겠다. 그런 남자. 다정하고 솔직하고 뒤끝없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은호는 뜬금없는 연애 조언에 의아해했지만 우진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삼키는 말을 했습니다. 은호, 네가 그 아이였구나. 드디어 찾은 자신의 핏줄, 쌍둥이 여동생. 하지만 오빠라고 나설 수 없는 처지. 그는 마지막으로 은호에게 온 진짜 이유를 꺼냅니다. 너 저번에 통화했을 때 내 못된 생모가 간이식 때문에 접근했다. 뭐 그런 말 했었잖아. 그거 절대 해주지 말라고. 그 부탁하러 왔어.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역시 넌 내 편이네. 내 편인 사람들은 다 해주지 말래. 사실 혈육이라고 하니까 좀 괴로운 것도 있었거든. 은호의 그 말에 우진은 버럭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혈육은 무슨, 같이 살고 정들고 그런 게 가족이지. 지금 너네 엄마 강호처럼 너 이상한 옛날 사고방식으로 죄책감 갖지 마. 해줬다가 만에 하나 너한테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런 건 생각 못하냐? 자신의 어머니인 고성이를 못된 생모라고 칭하며 동생 은호가 희생양이 되는 것만은 막고 싶었던 오빠의 절규였습니다. 우진은 시간에 쫓기듯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잘 지내. 잘 있어. 그 인사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안녕이었죠. 멀어지는 은호의 뒷모습을 보며 우진은 혼자서 은조렸습니다. 유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보육원에 널 두고 가서 미안해. 한유라. 그것이 은호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손을 놓쳐 보육원에 남겨졌던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그는 평생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호는 끝내 그가 자신의 오빠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그 한우진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며 안도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가장 가까운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성이는 반쯤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전해준 우진이 남긴 유서를 보는 순간 고성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나서 죽고 싶었는데 찾으러 다닐 것 같아서 남깁니다. 이번 생에서 엄마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예요. 아들의 글은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고성이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최대의 복수? 자신의 욕망을 위해 딸의 간을 빼내 아들에게 이식하려 했던 그 비정한 모성에 대한 아들의 처절한 단죄였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라는 여자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안위와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 청소 관리자를 불러 쓰레기통을 뒤지게 했고 결국 우진의 핸드폰을 찾아냈지만 이미 초기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돈으로 CCTV를 확인하며 은밀하게 아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서 복구하라고 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그녀의 천박한 모성이 오히려 상황을 더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역의 집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상철과 아들 지역이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지역이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가 살다가 잠시 들어온 상황에서 두 부자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지역은 동네 술집에 혼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고 들어왔고 상철은 퉁명스럽게 대했지만 술이 들어가자 굳게 닫힌 입이 열렸습니다.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과에 지혁은 당황했습니다. 기어이 저를 나가게 해서 미안하다는 거죠? 지혁은 비꼬았지만 상철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 유학 포기시키면서 내가 사과를 안 했잖아. 그때 안 한 것도 미안하고 약속 못 지킨 것도 미안하다. 과거 할아버지의 수술비 때문에 유학의 꿈을 접어야 했던 지역. 상철은 아들의 꿈을 꺾는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오히려 더 차갑게 대하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때는 내 아버지 목숨이 걸린 일이라서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되면 아픈 내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되니까. 상철에 투박하지만 진솔한 고백에 지역에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다 지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장면은 고성이의 비틀린 모성애와 대비되며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화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무거운 분위기를 잠시 환기시켜줄 아주 특별하고 풋풋한 커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의 데이트 장면인데요. 재벌가 도련님과 생활형 말렙 크리에이터의 만남, 과연 어땠을까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 수빈.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수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걸어오는 남자의 패션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깔끔한 정장 차림만 고수하던 성재가 이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힙합 스타일로 변신해서 나타난 겁니다. 헐렁한 바지에 힙한 재킷, 거기에 액세서리까지. 수빈이 오빠 이게 뭐야? 라며 놀라며 내 또래인 줄 알았어? 힙한 스타일 잘 어울린대? 사랑하는 수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수빈의 세대와 어울리고 싶어서 파격적인 변신을 감행한 성재의 노력이 가상하면서도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성재는 힙한 데 가자 라며 자신만만하게 수빈을 이끌었지만 도착한 곳은 웨이팅이 엄청 긴 맛집이었습니다. 평생 기다림이라곤 모르고 살았던 재벌가 도련님 성재는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힙한 데라 그래? 춥지? 우리 그러지 말고 호텔 레스토랑 갈래? 하지만 수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성재를 가르칩니다. 오빠가 뭘 모르네. 이렇게 웨이팅하는 것도 데이트의 맛이야. 이렇게 추운데 기다렸다 먹으면 음식이 얼마나 더 맛있겠어? 원래 맛집인데 거기다 기다리면서 오빠랑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게 다 추억 쌓기야. 수빈의 똑 부러지는 데이트 학개론 강의에 성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웨이팅 서보는 거 처음이지? 나 때문에 처음 하는 거 많지? 성재는 수빈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진심을 고백합니다. 그치. 모든 게 처음이야. 이런 감정도 계속 설레면서 계속 웃음이 나는 것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설렘과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고 있는 성재의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식당에 입성한 두 사람. 성재의 플렉스 본능이 다시 발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시키자. 결국 메뉴를 7개나 시켜버린 성재. 수빈은 완전 맛있어. 이것도 먹어. 라며 성재를 챙겨주고 두 사람은 셀카를 찍으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도 잠시 다시 이야기는 고성이와 은호의 숨막히는 진실 공방으로 넘어갑니다. 핸드폰 복구업체에서 연락을 받은 고성이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진의 마지막 통화 상대가 바로 지은호였으며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 친구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성이는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에 치를 떨며 즉시 은호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은호를 마주한 고성희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호는 차갑게 이번엔 뭡니까? 짧게 갑시다라고 대꾸했지만 고성희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핸드폰에서 복구한 우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번엔 네가 죽일 네 오빠 얼굴이야. 네가 죽일 사람 얼굴은 봐야지. 은호는 안 궁금해요라며 사진을 찍고 고개를 돌리다 사진 속 얼굴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어젯밤 자신을 찾아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남자. 바로 한우진이었습니다. 한우진. 내 이름은 한유라였어. 둘이 친구였더라. 니들은 정말 운명적이야. 고성희는 비릿한 조소를 날리며 잔인한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어떡하니? 네가 간 이식 안 해준단 말 듣고 유서 써놓고 사라졌어. 혼자 죽겠다면서 핸드폰도 초기화시키고 빈몸으로 사라져버렸어. 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이가 내 오빠라고? 어젯밤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고? 고성희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조금만 일찍 순하게 받아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우진이 찾아내. 이제 난 길이 없어. 그러니까 네 모든 기억을 총동원해서 찾아내. 자신이 버린 딸에게 자신이 키운 아들을 살려내라며 저주를 퍼붓는 고성희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충격과 슬픔에 오열했습니다. 어젯밤 우진이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혈육은 무슨 같이 살고 정들고 그런 게 가족이지. 그 모든 말들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 오빠가 뱉어낸 피 끓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호는 울부짖었습니다. 죽으러 가면서 들른 거야. 나 한번 보고 죽으러 가려고. 우진이는 몰랐어. 자기 엄마가 우리 사이까지 알아낼 줄. 나한테 절대 간이식해주지 말라고 그 부탁했어. 못된 생모 부탁 들어주지 말라고. 지역은 침착하게 은호를 다독이며 우진이 갈 만한 곳을 물었습니다. 은호는 대학 시절 우진과 함께 갔던 숲속 캠핑장, 그리고 어젯밤 우진이 무심코 흘렸던 오두막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냈습니다. 유림숲 정원, 거기일지도 몰라요. 은호는 지역의 응원을 받으며 무작정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고성희도 경찰과 흥신소를 닥달하여 우진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택시가 고향 IC를 빠져나가 돌다리 앞에서 내렸답니다. 거긴 CCTV가 없어요. 경찰의 말에 고성희는 일부러 CCTV 없는 길로 간 거다라며 악을 썼지만 그녀는 그 와중에도 정말 우진이가 죽으면 남편 박진석한테 뭐라고 해? 미국에서 죽은 걸로 해야겠지? 라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아들의 생사보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녀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은호는 거친 산길을 헤맸습니다. 우진아, 한우진, 혹시 안에 있어? 빈 오두막을 확인하고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한우진,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냥 어제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너 죽으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너네 엄마보다 네가 더 나빠. 은호는 숲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원망과 그리움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 커다란 나무 아래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달려가 보니 우진이 나무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듯 창백한 얼굴, 추위에 하얗게 질린 입술. 은호는 우진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우진아, 정신 차려. 한우진. 하지만 우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동생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오빠, 그리고 그런 오빠를 살리기 위해
피를 토하며 찾아온 동생. 이 비극적인 남매의 상봉이 이번 화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과연 우진은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성재와 수빈의 풋풋한 사랑은 이 가족들의 비극 속에서 무사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또한 거짓으로 쌓아 올린 고성희의 성은 언제쯤 무너져 내릴까요? 갈수록 휘몰아치는 전개에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 드라마 화려한 날들. 쓰러진 우진을 붙잡고 오열하는 은호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제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그리고 성재와 수빈의 사랑도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우진이 무사히 깨어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기적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